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증거 오상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 사람이 역적이 됐는가,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상계는 1612년 6월 제공을 남원잉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오양이라고 합니다. 원래 아버지 오양은 명나라 청수였는데, 오양은 시바는 강소성 고유에 살았지만 오상계가 태어날 때쯤 만주족이 건국한 후금이 맹렬한 기세로 평창에서 명나라군이 상당수가 요동거쳐서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오상계의 아버지 오양도 이때 요동에 있었고 아들 오상계를 낳았다고 합니다. 소년 시절 오상계는 오양군에게 포기 되자 필마를 던기로 적진에 뛰어들어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나름대로 효자자 맹정이는 멋진 내용으로 데뷔한 것입니다. 1641년 29세로 제독이 되었습니다. 영군은 송산전투에서 1641년 1642년 사이에 벌어진 송산전투에서 참패로 결국 만주에서 패퇴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상계는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결사적으로 청군의 포위망을 돌파해 산해관 안으로 호퇴하였습니다. 천의 요새인 산해관까지 청모르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으나 송산전투에서 이번 명나라의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더구나 반적 이자성이 반란군을 막을 길이 있는 군사로까지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오상계는 청군을 견제하며 버티기로 하였습니다. 청군과 이자성군 양측으로부터 오상계에게 토한 권유가 왔습니다. 청나라 측은 비록 원유족이라는 큰 단점이 있어서나 통한 명나라 장수들에게 실권은 없지만 그래도 섭전치 않게 대우를 해줬습니다. 점령한 명나라 영역에서 무병한 한족들로만 구성된 군대를 창설할 정도로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 이사성 측은 오상계의 부친인 오양의 신명을 붙잡고 같은 한족인 이사성과 손을 잡아 청나라를 넘는다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오상계는 포라들과 노랜드에 같은 한족끼리 뭉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무를 이사성이 명나라의 수도 북경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약탈과 파괴를 하였습니다. 이 꼴을 본 오상계는 청나라 측에 사신을 보내 통할 것이다, 함께 이자성으로부터 북경을 되찾게 도와달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명나라가 이자성의 멸망한 틈으로 다 예천한 도로고는 대규모 병력이 청군을 통원해서 사령관에 이미 도달하였습니다. 오상계는 긴급 징병으로 겉으로는 10만 명의 태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송산전투에서 겨우 수수한 10,000명과 어떻게든 명고로 다시 복귀한 병사들 합쳐 제대로 된 병력의 수가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군사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자성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결국 도로군에게 항복하고 사령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643년 이자성의 난위로 북경이 함락되고 명나라는 건국이 된 지 276년 만에 망했습니다. 청군과의 오랜 전쟁으로 국력에 심대한 타격이 있는 데다가 송산전투에서의 참패로 인하여 오상계가 결사적으로 이끌고 퇴각한 10,000명의 정도의 병력을 제하거나 명나라의 정예군 13만 명 중 대부분이 붕괴되었습니다. 때문에
통제는 이사성의 농민 반란군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송산 전투의 참패로 인한 명나라의 피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경에 있었던 최불 이사성군의 한 지휘관인 종민이 뺏은 사실에 경단 오상계가 청나라에 통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첩더문인 것이 사실이라면 지인 언론이 중국 대륙의 역사를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나라가 세자란 길을 했어도 산해관에서 청나라를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인 언론은 당대 오상계의 배시에 동기한 일들이 고작 여자 때문에 오랑캐에게 나라를 내준 전대로 비하하기 위해 강조된 설명입니다. 여자 하나라는 원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이자성군의 말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자성군에 퇴왕한 명나라 관리들이 많았습니다. 이자성군이 이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퇴왕한 명나라 관리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이들의 재산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뜯긴 관리들 중에서 오상계의 아버지인 오양도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없어지고 이자성과 청나라 둘 중에서 선택을 했을 때 오랑캐 통화하긴 좀 그렇고, 그나마 같은 한적 정권이 이자성에 통화를 했던 오상계였으나 북경으로 가던 중 아버지가 강금당하고 고문과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퇴왕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사실을 인식한 이자성도 오양에 대한 약탈을 멈추고 풀어줬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결국 이자성은 노하여 오양을 죽이고 산해관을 공격하였습니다. 북경을 점령한 이자성군은 퇴왕에 응하지 않은 명나라 사령관 오상계를 벌하기 위해 산해관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병력이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산해관을 지키는 오상계의 병력이 이긴 하였으나 3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명나라의 내부를 통한 어부지리를 노리는 청나라의 섭정도로관이 산해관 밖에서 역시 10만 명의 병력을 건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자성 혀의 대국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오상계는 청나라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영문 통 아닌 동맹으로 하려고 했지만 청나라는 끝까지 귀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서쪽으로도 열세인 오상계군이 밀리면서 전세가 험하게지자 오상계는 청나라에 퇴항할 수밖에 없었다. 퇴항의 진짜 원인은 송산 정토의 배후로 명나라의 주력권이 개멸되어 실질적으로 천문보다 명군의 숫자가 확연하게 줄었다. 오상계가 산해관에서 청군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군은 퇴항한 명군과 함께 무성 개시로 중국 본토에 들어와 농민 출신 포병 유지 이사성군을 일편석 대전에서 박살내고 겉으로 꿈꾸던 북경에 입성하였다. 북경에 들어온 예천왕 도로관 1등 공신 오상계는 왕에 봉하고 자살한 송경계에 대한 황제 예우로 정리를 치러 한족의 민심을 적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명나라 전역 세력의 처단에 나선 청군은 전국 점령을 급속히 정하게 나갔다. 오상계는 산해관을 열어주는 공로로 다른 한족 황제와 함께 반환계 봉해졌는데 멀리 떨어진 기주성과 운남성을 관할하는 평서왕이었다. 이때 오상계를 평서왕으로 봉한 것에는 단순히 항복한 장군을 우대해줬다기보단 당시 오상계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 전체를 회유하고자 했던 청조정의 의도가 있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청조정에서 다른 한족 항장했던 상가희와 경정명을 각각 평남왕과 정남왕으로 봉해 번왕으로 삼았다.
이는 아직 강남의 전전의 남령을 확실하게 남쪽 명나라를 확실하게 끝장내기 위해서였다. 결국 남쪽 명나라는 이들 손에서 멸망하였다. 오상계는 평소 왕으로 봉해지자마자 이자성 추적에 돌림하였다. 결국 이사성을 완전히 잡아서 처단해버렸다. 이후 남쪽 중국 토벌을 명령받고 사천 지역을 차지했던 대사군이 우두머리니 장헌총을 죽여 사천을 확보했다. 그런데 장헌총의 전당이 남쪽 명나라 정권 밑으로 들어가자 당시 정서대장군이었던 국왕과 함께 운남을 밀어버리고 최종적으로 따옹 왕조 범하로 도망간 영역제 주의랑을 들어와 곤맹에서 죽여버렸다. 결국 오상계는 자기 손이로 명나라를 완전히 뿌리 뽑은 셈이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명나라의 뿌리를 뽑은 오상계에게 운남 지역을 통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그가 세운 공을 인정하였다. 운남은 중국 최산호의 변명으로 터적 세력이 대대로 통치하여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던 곳이었다. 또한 명나라 말의 혼란기 속에서 반란군과 반청 세력의 최후의 근거지였던 만큼 통치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였다. 오상계를 여기 내려다 보낸 것에는 3번 왕중 가장 세력이 강했던 그를 변방의 운남에 관해 격리시키고자 한 정치적인 꼼수가 있었다. 또한 오상계의 휘하의 실전 경영의 풍만 군사라고 국가 권력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으며 반청 복명 세력의 중심지고 했던 운남을 관할하게 함으로써 반청 세력의 완전한 소멸과 이후의 변방 보호를 도모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상계는 수월한 통치를 위해 운남의 도적 세력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였다. 이때 일부러 토착민들을 탄압하고 약탈하여 반란을 일으키도록 조성하면서 국경의 조정에는 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내부적으로는 반란을 무릎으로 들어잡고 사회 기반인 토지를 몰수하였다. 토치에 대해서는 온갖 토치라는 것은 그 지역 추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온갖 토치에 대해서는 온갖 방법의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들에게서 몇 년 조향과 조병을 강요하고 재산을 몰수하거나 지방 관원을 총명해 비리와 약탈을 부추기는 등의 악행을 하였다. 한마디로 평소왕 오상계는 탄간 오리들의 최종 악마였던 셈이다. 군장 비축을 고시로 민간인에게 대한 착취를 시방하였다. 혁령이 들었다. 쌀과 폭동을 고시로 토지 700여 경을 권장으로 삼았다. 이는 온남 일대의 막다른 토지를 번의 땅으로 만들고 힘없는 백성들의 소장료를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온남의 자격농 대부분이 번화 감정의 전화로 전락하게 됐다. 오상계는 이런 착취를 통해 마련은 재산으로 염전과 광산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고 한다. 또한 관진을 관할하여 상세 고급 무역업을 독점했으며 고리대금을 통해 재물과 부를 밀려넣었다. 그리고 티베트에 수장했던 달라이 라마 통사하여 차, 말 등을 교역하는 시장을 개설하고 서장을 통해서 서머니 및 몽골족과 변방 무역을 하였다. 사천성에서는 생산된 황련 및 보자와 같은 한약재를 멀리 떨어져 있는 요동까지 판매하였다. 요동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운남으로 운송 판매하였다. 이런 무역을 모두 평성왕부에서 독점하였다. 오상계는 중국 성남의 왕으로 살았던 셈이다. 다른 분들도 상황은 비슷하였다. 상가 희와
상하이의 경우 광산 개발과 바다 소금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였더랬다. 경진명의 손자인 경정축은 나루토의 입구마다 관리소를 세워 연가를 연전세 소금세를 징수하고 이익을 독점하여 폭력을 취하였다. 한편 이를 묵과할 수 없었던 청나라는 3번에 대한 토사 구팽에 들었다. 아무리 변경이긴 하지만 중앙 집권 체제와의 제국 내 독립국가와 다른 자치권을 인정한 본국이 있다는 건 아무래도 소수의 이민족인 만주족의 입장에선 부담스럽다. 무엇보다도 본국들이 북경의 중앙 정부보다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청나라로서는 예비였다. 오상계의 경우 인사, 재정, 군사권을 가지고 본인이 협백까지 주제에 사용하였다. 당시 청나라의 재정 수입이 875만 양이었다. 그러나 원남에서는 매년 900만 양의 군량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 오상계가 참 많이도 해먹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3번이 난도 번을 폐지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었던 젊은 황제 강희제가 일부러 조장했다는 설이 있다. 오상계가 봤을 때 예성했던 강희제가 초반에 들이닥친 여러 문제로 인해 흔들릴 것을 보이자 기회라고 생각한 오상계는 원남에서 한족 왕조를 다시 일으키라고는 명분을 내시고 강희제가 임명한 운남 순무 주국치를 죽이고 군사를 끌어모아 3번이 나를 일으켰다. 이에 따른 번도 홍하여 1673년 중원효 군사를 말했다. 이때 북경에 살고 있었던 오상계 아들 오흥훈과 오흥의 이놈이 오사일임이 교선에 채워졌다. 나머지 어린 아이는 공경에 채워져 4시가 됐다. 1678년 강해 17년에 3번이 명제했던 오상계 수술 항제에 올라 그 꼴을 주라고 했다. 3번이 난 이전 청나라의 명령들이 건국 초기 전통의 숙청에 휘말렸기에 북경에서 보낸 진해락군은 약체였다. 숙련된 장관이었던 오상계는 진해락군을 격파하여 승성장화했다. 그러나 이미 67세의 노인이었던 그런 그 해말 8월에 죽었다. 오상계의 사망으로 반란군의 기세가 크게 흔들렸고 강희제는 전열을 다가서며 한족 장군들까지 등령하여 진해락군을 재정비하여 반격하였다. 결국 3번이 나는 1681년 오상계의 뒤를 이어낸 손자 오세번이 죽음으로써 진압됐다. 그 오상계는 부관 참시되어 곤명의 저작거리에 세워진 대나무 장대에 내걸렸다. 장대에는 두 개가 있었다. 오른쪽에는 이미 죽은 오상계의 두 골이 걸려 있었고 왼쪽에는 오세번이 마법, 하국상, 이본심, 왕명청 등의 머리가 걸려 있었다. 오상계의 직계의 후손들은 오상계의 아들 오원기의 후손이다. 명나라의 미련이 없고 새롭게 청나라에 충성했다는 명확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리고 강남의 지혜와 정세에 익숙하지 못한 만주족 대신 남명타벌에 앞장서는 부흥을 힘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니 만약 그가 이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실제로 역사에서는 냈던 그것과 같은 건실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공을 거두의 것은 결국 자신을 반역적으로 전략하여 시체까지 훼손당하고 자신의 가문 역시 몰락하는 것이었다. 당내인들이 같이 보는 생각하면 그렇게 얻은 복이 영화였길 만한 지극히 비참하였다. 차라리 살아남기 위한 전쟁 자체는 어쩔 수 없었더라도 그보다 큰
출세를 위한 적극적인 배신자의 행보라도 자제하고 본인 잔적했다면 대단히 북이 영화와 관세를 어찌는 뭐저 했어도 그나마 누구는 편안히 보내고 금이라도 온전히 보존하라 했을 것이다. 오상기는 무장으로서 당대 수준급이 노장했다. 이 때문에 3번이 난척에는 정권을 상대로 경량한 선전을 해 강제제도 당황하였다. 오상기의 생기를 정말로 청나라에 뒤집고 한적 국가가 다시 들어서는 듯 보였다. 이런 오상기지만 20세기 이후에 특히 21세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한간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입었고 중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의 여파가 크다. 일단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간 정도의 강도 높은 비판은 아니고 기회주의자 정도로 비판을 낮췄다. 하지만 그 시대의 위민들에게 있어서 오상기는 명백한 한족의 간신이었다. 오상에 대한 재평간 의례적에서 당시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이며 민족이 애국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와 달리 당시 애국은 주권에 충성을 하는 봉건적인 형태의 충성에게 현대의 관점으로 그를 민족의 배신자로 보는 건 무리있다. 이 부분은 민족주의에 대한 오해와 비롯된 것으로 마치 민족주의가 없을 때는 집단 의식이 없는 양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여체 유럽에서조차 민족주의가 생겨나기 전에도 집단 의식은 있었다. 적어도 유럽의 한 장에서는 로마 기독교 세계라는 단일한 울타리로 이어진 집단 의식이 있었다. 기독교 세계를 문명국으로 보며 그 외의 교도들은 야만인으로 차별한 명명한 구분이 있었다. 그런 집단 의식으로 인해서 기독교 세계와 그 외부 세계, 특히 13세기는 오랜 기간 번창하였다. 유럽 대륙 내부에서 일어난 봉건 영주들 사이 영토 싸움과는 별개로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유럽 중심의 기독교 국가들의 힘을 합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 몽골의 침공에 대해서는 서유 여러 국가들이 대항을 하기도 했다. 이후 현대에 와서는 유럽 각국이 이유로 뭉쳐 유럽 재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사실상 오역이면 더 정확하게는 국가주의가 맞다. 로마 기독교 세계라는 국가가 큰 집단 의식이 2000년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나 독일이라는 작은 국가 단위의 집단 의식의 국민 개변, 보통 교육이라는 국가 정책을 통해서 민중들에게 의대적으로 교육하였다. 유럽에서는 민족주의가 생기기 전 13세기가 강렬한 세력다툼이 있었다. 특히 이베르 반도를 13세력에 지배하던 시기의 유럽과 십자군 전쟁의 유럽은 외부의 적에 대한 대해 연합에서 전쟁을 벌였던 시기였다. 게다가 13세기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약탈하거나 노예로 삼았고 기독교 세계에서도 무슬림 세계를 그렇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후대의 제국주의 시기에 행해지던 식민지 경쟁적 기독교 세계 문명국이 야만인을 교화한다는 개념하여 식민지를 정당화했는데 사실상 중화제국이나 조선에서의 여진력과 그런 적들이 와랑캐들에 대한 태도가 거의 같다. 반대로 와랑캐들이 유목 민족의 변장을 침략해서 한족을 지배할 경우에는 명백하게 한족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명나라 전쟁이 온다나만 해도 사등예란을 해서 종족별로 명확히 차별하였다. 특히 한족을 사등급으로 구분해 차별하였다. 게다가 명나라 말기에 변방에서 석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만유적이었다고 한다. 이상은 오상계가 기회주의자냐 간신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한족을 배신하였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